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연은 몸을 일으키려다 아랫배에 남은 둔한 통증에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아까 응급실 실려오셨을 때 정말 위험하셨어요. 서연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다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아기 심박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잠시 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씨, 검사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임신 중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누군가 복용시킨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최근 몇 주간 시어머니가 챙겨주던 한방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새 어머님이 매일 아침 몸보신 하라며 차를 타주셨는데 그것 말곤 딱히 다른 걸 먹은 게 없어서 의사는 그 말에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 차 성분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일부러? 서연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경숙과 남편 오태영은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곳에서 밝혀진 진실 하나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연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다 오태영과 결혼하며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오태영은 할아버지 오인철 회장이 세운 중견 건설자재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태영은 연애 시절 서연의 성품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소한 기념일을 챙겨 목걸이, 신발, 목도리 같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돈보다는 다정함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오인철 회장이 이미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회장이 남긴 유언장에는 조금 특별한 조항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장손 태영의 첫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 앞으로 별도로 조성해둔 가족 신탁이 자동으로 게시된다. 이는 회사 지분과 별개로 마련해둔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었습니다. 오인철 회장은 생전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을 우려해 이런 방식으로 후대에 자산을 넘기고자 했습니다. 그 신탁의 관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 민경숙이 맡고 있었습니다. 민경숙은 그동안 그 신탁 자산을 사실상 개인 자금처럼 운용해 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나 신탁이 개시되면 관리 권한은
고스란히 아이의 법정 대리인, 즉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서연은 결혼 초 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시어머니 민경숙의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며느리를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집안 며느리로 살려면 눈치가 좀 빨라야 한다. 명절이 되면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도 서연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경숙은 서연을 앞에 두고 은근한 말들을 흘리곤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부보다 일을 잘해요. 손이 야무진가? 아니면 적의 적성인가? 서연은 그 말이 칭찬인지 흉인지 알 수 없어 그저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태영도 결혼 전과는 달리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서연이 서운함을 내비치면 태영은 오히려 짜증부터 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혼 전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도 어느새 뜸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거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 민경숙은 그렇게 서연의 바깥 활동을 은근히 단속하곤 했습니다. 생활비도 태영이 정해준 금액 안에서만 써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넘치면 민경숙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많이 썼니? 돈을 좀 아껴 써야지. 우리 집 그렇게 돈 막 쓰는 집안 아니다? 서연은 그 모든 순간을 그저 자신이 아직 이 집에 서툴러서 그런 거라 되뇌며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한편 태영이 이끄는 회사는 몇 해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숙은 그 돌파구로 다른 건설사 지방과의 사업 제휴 겸 혼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첫째 아들 오태영에게 말입니다. 강 사장 집안 딸이 너에게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서연이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서민이었잖니. 민경숙은 소파 옆에 협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아들에게 은근히 그런 뜻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태영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점점 나빠지자 그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도 재혼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서연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임신이라니. 서연은 그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저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태영은 그날 저녁 서연 몰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서연이가 임신했대요. 미치겠어요. 민경숙은 전화 너머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소식 들었다. 강 사장 쪽이랑 얘기가 한창 잘 되고 있었는데 민경숙 역시 손주 소식을 듣고도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탁이고 뭐고 다 며느리 손에 넘어간다는 거잖아. 민경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경숙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다고 유세 떠는 건 아니겠지. 집안일은 평소대로 다 해야 한다. 서연은 입덧으로 힘든 와중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서연이 잠깐이라도 눕고 싶다고 말하면 민경숙은 못마땅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임신이 무슨 벼슬이니? 다들 그러고도 애 낳고 산다. 태영도 서연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회사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신경 쓸 거리 만들지 마. 서연은 그 말에 서운함을 삼키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와도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여기 사람들도 다 잘해줘. 서연은 그렇게 힘든 내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강 사장 집안과의 혼사 이야기도 점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아내가 임신을 한 채로 어떻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겠니? 어떻게든 해야 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민경숙은 아들과 은밀히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태영아, 아이만 없다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어머니, 애는 또 가지면 그만이다. 태영은 냉혹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어머니의 뜻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경숙은 매일 아침 서연에게 한방차를 정성껏 타주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에 좋은 약재래. 매일 아침마다 꼭 챙겨 마셔라. 서연은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다행이다. 서연은 그 차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마셨습니다. 며칠 뒤부터 서연은 이유 모를 피로감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좀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서연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민경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습니다. 입덧이 다 그런 거야. 차 더 열심히 챙겨 마셔라. 서연은 그 말을 믿고 오히려 그 차를 더 정성껏 챙겨 마셨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서연은 혹시나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병원조차 선뜻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덧이 심한 거겠지. 다들 이 정도는 겪는다니까. 서연은 그렇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하복부 통증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때마다 그저 초기 임신 중 흔한 증상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심해져 갔습니다. 서연은 그런데도 집안 눈치를 보며 내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봐야 또 유난 떤다는 소리나 듣겠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그 차를 마시고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랫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바지 아래로 축축한 감각이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저 피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실에 있던 민경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경숙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어서 구급차부터 불러야지. 민경숙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갔고 여러분이 이미 보신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서연은 병실에 홀로 앉아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 해. 서연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시간 없다. 내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그 다짐과 함께 서연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친오빠를 통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임신부에 대한 상해, 그것도 태아를 해하려 한 정황이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우선 그 한방차부터 성분 분석을 정식으로 의뢰해 보시죠. 서연은 퇴원 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민경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당분간 다른 차를 가져올 테니 그걸 마시거라. 서연은 배려하는 듯한 말 속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차 얘기를 하시는구나. 서연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뭘? 지금 먹고 있는 건 일단 그만 먹자. 싱긋 웃은 민경숙은 더 독한 약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더 독한 걸 가져오겠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서연은 그날부터 매 순간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낌새를 눈치채일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민경숙이 냉장고 깊숙이 넣어뒀던 그 차를 만드는 찻잎 일부를 몰래 밀봉해 보관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찻잎에서 일반적인 건강차에는 들어가지 않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은 다량 섭취할 경우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연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유산시키려고 했다고? 친손주인데? 변호사는 이어서 서연이 알지 못했던 유언장 내용도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인철 회장님 유언장에 태영 씨의 첫 자녀가 태어나면 별도 가족 신탁이 게시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신탁,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관리해 오셨더군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돈줄이 나한테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걸 막으려 했던 거구나. 변호사는 추가로 태영과 강 사장 집안 사이에 혼담 정황도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태영이 강 사장 딸과 따로 만나
식사하는 사진과 대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결혼만 성사되면 회사 자금 문제는 한 번에 풀릴 것 같아요. 이혼은 걱정 마시고요. 태영이 그렇게 말하는 음성 녹음까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자료를 보며 씁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걸림돌이었을 뿐이구나. 서연은 문득 결혼식 날 태영이 건넸던 다정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껴줄게, 서연아.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 상해 및 낙태 관련 범죄로 형사 고소까지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 관리와 관련해서도 어머님의 배임 정황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준비를 마친 서연은 곧바로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민경숙과 태영은 갑작스러운 고소장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차는 그냥 몸에 좋으라고 챙겨준 거였어. 민경숙은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냉장고에서 나온 찻잎과 성분 분석 결과를 들이밀자 민경숙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몸에 좋다길래 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담당 형사는 그 말에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인터넷 주문 내역에는 해당 성분의 효과를 정확히 검색하고 구매하신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민경숙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와 찻잎 구매 내역 그리고 태영의 녹취까지 앞에서는 그 발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민경숙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성분이 든 약재를 따로 주문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경숙을 임신부에 대한 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태영을 공모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민경숙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손주를 해치려 했겠습니까? 이건 다 오해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연은 그 뻔뻔한 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장이 서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어머님이 타주신 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제 몸이 이상해질 때마다 그저 제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지 저 자신조차 몰랐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의 목숨이 이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 얼마짜리로 매겨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법정 안이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검사는 그 말에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탁 개시로 관리 권한을 잃을 상황을 우려해 계획적으로 며느리에게 유산 유발 성분을 지속적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그 정황을 모두 인정하며 민경숙과 태영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마음이신가요?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겪은 일이에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태영의 공모와 학대 정황이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위자료는 물론 태어날 아이의 신탁 관리권까지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명문 건설가, 며느리 임신부에게 유산 유발 성분 투약, 신탁 관리권 노린 계획 범죄. 기사가 퍼지자 태영의 회사와 제휴를 추진하던 강 사장 집안도 즉각 등을 돌렸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엮이면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같이 나빠질 판인데 무슨 사업 제휴입니까? 혼담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 제휴까지 전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 태영과 만남을 이어가던 강 사장 딸도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이랑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태영은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태영의 회사는 자금난 속에서 결국 매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때 태영을 따르던 직원들도 매각 소식과 함께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때 후계자로 불리던 태영은 회사에서도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민경숙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때 사교 모임에서 목소리 높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갖 보석과 명품 옷과 가방에 둘러싸여 있던 민경숙은 초라해졌습니다. 민경숙은 수감 이후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매일같이 명품 매장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좁은 방 안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민경숙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주를 유산시키려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민경숙은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떠받들던 지인들도 이 사건 이후로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손주를 그렇게까지 해치려 했다니 그 집안이랑은 이제 상종을 말아야지. 그런 수군거림만 무성하게 남았습니다. 태영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회사도 명예도 모두 잃은 뒤였습니다. 친척들조차 이 사건 이후로는 태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엄마가 유산시키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켜봤다며? 자기 자식 해치려고 하는 게 인간인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태영은 그렇게 가족 안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태영은 텅 빈 원룸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만 안 들었어도, 아니, 애초에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뒤였습니다. 서연은 봉긋 솟아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몇 달 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며 오인철 회장이 남긴 가족 신탁도 정식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신탁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자산관리사와 회계사를 정식으로 고용해 시스템을 갖춰 운영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아니라 온전히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니까요. 서연은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자산관리사는 매달 신탁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서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분기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 오태영이 절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수를 써놨습니다. 아이를 죽이려 했던 인간이 아빠라며 찾아올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끔 나지막이 이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냈어. 서연은 오늘도 그 누구의 위협도 없는 평온한 하루를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서연은 아이가 잠든 밤이면 병실에서 눈을 떴던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날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복수 드라마는 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